안녕하세요. 아람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생규장전 결말부터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2쪽 펴고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부터 결말로 같이 볼 수가 있겠지.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서생에게 말했다. 뭔가 불안하지?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 세 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세 번이나 가약을 맺었대. 세 번의 가약 한번 정리해볼까? 어떤 가약이 있었을까? 일단은 첫 번째는 처음 만나가지고 인연을 맺었던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약은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약은 환생해가지고 이승에서 다시 만난 거. 요 가약을 이야기를 세 번의 가약 얘기하는 거지. 세상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목매어 울었다. 이서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불안하지?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세 번째 시련이 시작됐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세 번째 시련. 하느님께서 저와 난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생시켜서 잠시 난군을 베어 씨름을 풀게 해줬다는 거야. 그러면 저와 난군의 연분도 계속 있었고 전생에 죄악이 없었으니까 최여인이 환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지. 최여인이 아이고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를 얘기한다는 건 뭐야? 사건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를 해주고 있는 거지, 나름.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 계속 유혹할 수 없다. 제가 여기에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뚜렷하니까.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더니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충곡 악곡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서생에게 술을 권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몰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 잃었네. 여기에서 있는 이 원앙은 이서생과 최여인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이서생과 최여인.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그 이유는 하소연도 할 것 없네. 이때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슬프다. 이내 몸은 무선선녀 될 수 없고 여기에 있는 이 무선선녀는 이제 옛날에 있는 고사 같은 거를 인용을 한 건데 초나라 전국시대 초나라 회왕이 잠시 낮잠 잘 때 꿈속에서 만났던 그 무산의 선녀 여인을 만나서 즐거움을 막 누리다가 그 회왕이 다시 만날 수 있냐 이렇게 계속 간청을 하니까 내가 아침에는 구름으로 저녁에는 비로 머물러 있을 거니까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고사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최여인이 인용해서 얘기를 한 건데 무산선녀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무산선녀와 다르게 우리는 다시 만날 수가 없다. 내가 만나러 올 수가 없다라고 더 슬프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다시 이별을 해야 하니까 너무 슬프다. 얘기하는 거지.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그러니까 저승으로 돌아가야 하는 최여인이 자기의 이별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지. 그러면 204페이지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고 이승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이별과 만남과 이별과 만남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슬프겠어. 이제 진짜 마지막 이별인 것 같은데.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걷고 홍건정의 침입을 얘기를 하는 거지. 친척과 노복들이 서로 각각 흩어지고 풍비박산된 현실을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도 챙겨주고 부인이 다 챙겨주지 않았어. 그러면서 부인이 다 해줬고 부인이 천성이 순요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까 감옥에 맞지 않았으며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게 자식된 도리를 다 하게 해준 아내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지. 부인은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게 어떻겠소? 근데 여인은 대답하는 거지. 어, 낭군의 수명은 지금 남아있으나 저는 저승의 명부에 이미 올라 있어서 오래 머물 수가 없다. 이거는 저승의 법에 위반되는 거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나만 지금 안 좋은 게 아니라 낭군님한테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여인이 이서생과 이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별해야 하는 이유. 죽은 사람은 저승으로 가야만 해요 하면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다만 저의 유골이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유골을 좀 거두어서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서로 두 사람이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고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게 된 거고 이 서생은 아내인 최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녀의 해골을 거두어서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주게 된 거지. 그런데 얼마나 아내를 지극히 사랑을 했으면 어, 병이 나서 결국은 두 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소설의 결말은 비극적, 우리가 아까 앞에서 예측을 했던 것처럼 비극적 결말이 되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야기 밖에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거지. 이런 비극적인 결말, 우리가 보통 고전 소설은 다 해피엔딩인데 이 소설은 비극적인 결말이 담겨 있는데 그거는 아마 김시습의 작가의식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거든. 다른 고전 소설들과 달리 비극적인 결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 작가는 어떤 작가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은 불교적인 세계관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김시숙 같은 경우에는 세조의 왕위 찬탈이랑 사육신의 죽음 이후에 벼슬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운둔하면서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되게 현실을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작가의 의식들이 이런 비극적 결말을 그려낸 게 아닐까, 이게 작품 속에 반영된 건 아닐까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학습 활동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교과서 205페이지 펴고 한번 같이 정리해 봅시다.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주요 사건과 관련하여 등장인물의 특징을 파악해보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것처럼 만남과 이별이 굉장히 반복되는 구성이었어. 그래서 실연이 3번이 등장을 하는데 그 실연의 원인과 결과를 한번 같이 정리를 먼저 해볼게. 실연의 원인, 첫 번째 실연. 이서생의 부모가 집안의 문벌 차이를 이유로 혼인을 반대했지. 그래서 실연의 결과 어떻게 됐어? 이서생이 지방으로 가게 되어 최여인과 이별하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연의 원인은 홍건적의 침입으로 온 가족이 흩어지게 된 거. 그래서 최여인이 정절을 지키다가 홍건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 실연.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연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명부의 법칙 때문에 최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가게 된 것. 그 실연의 결과는 이서생과 최여인이 이별하게 되는 것,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서생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지. 이렇게 3가지의 실연을 정리를 하고 여기서 구성 정리를 한번 하면 여기서 이 작품의 구성은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성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실연 이렇게 있지만 여기 앞에 만남, 실연, 또 다시 만남, 실연, 다시 만남, 실연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구성이 가지는 효과는 일단 첫 번째는 등장인물의 감정의 긴밀도가 높아진다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말이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2가지 정리하고 필기하시고 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서생의 특징은 첫 번째, 유교적 질서 순응하여 최여인과의 혼인을 반대하는 부모의 뜻에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임.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여인의 혼백과 사랑을 나누고 이별한 후에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날 정도로 그녀를 사랑함. 그래서 이 인물은 굉장히 착하게 부모님의 말을 잘 따르는 순응하는 인물이면서 최여인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한 거지.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면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날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다. 이런 인물의 특징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최여인의 특징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최여인 같은 경우에는 이서생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지. 이거는 아마 이서생에 비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절개를 지키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의지적인 인물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랬는데 이때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유교적인 그런 사회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 절개라는 가치가 그 당시에는 중요한 가치였으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겠지.
이서생을 위해 저승으로 돌아갈 정도로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서생의 특징과 최여인의 특징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번. 작가가 이 작품에 최여인의 노래를 삽입한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자. 이게 지금 작가가 어떠한 노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삽입했겠지.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은 이거를 정서적 기능이랑 후사적 기능으로 나눠서 작가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노래를 삽입했다라고 생각을 해봤거든. 일단 정서적인 기능은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정서적인 여운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서 좀 더 작품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떠나야만 하는 그런 슬픔을 좀 더 강조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사적 기능인데, 노래를 삽입한 서사적 기능.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일단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 사건 전개에 있어서. 그 다음에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암시하는 거야. 아, 이 커플이 헤어지겠구나, 이별을 겪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서사적 전개 속에서 서정적인 감흥을 일으켜서 그냥 다 모두가 잔잔하게 서사적인 전개를 단조롭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떠한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지. 단조로움을 탈피를 하는 효과가 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이거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작품에 나타난 정기적 요소를 찾아보고 작가가 정기적 요소를 활용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자, 여기서 나타난 정기적 요소. 죽은 최여인이 환신으로 나타나 이서생과 함께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작품의 후반부에서 정기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이거를 활용한 이유 같이 정리를 해볼게. 정기적 요소 활용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인물이 비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높여주고 있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품의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세 번째, 세계의 횡포에 맞서는 인물들의 대응 양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까지 이렇게 정기적 요소 활용한 이유 정리할 수 있겠지. 자, 4번. 다음 설화와 비교해서 이생규장전이 설화가 아니라 소설로 분류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한 호원이라는 설화인데 이 내용이랑 이세규장전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 그래서 이 내용은 김현이라는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자. 근데 이 여자가 뒤에 보면은 호랑이 여인이거든. 그래, 호랑이 여인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김현이라는 사람이 신라시대 때 한 풍속이 뭐냐면, 남녀들이 절 안에 있는 탑을 이렇게 소원을 빌면서 이렇게 돌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때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지. 어떤 여자와 정을 통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 김연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제가 내일 성내에 들어가서 해로운 일을 내가 뭐 하겠다. 근데 그러면은 왕은 좋은 벼슬을 걸고 나를 잡으려고 할 거다. 그럼 당신은 겁내지 말고 북쪽의 숲으로 나를 쫓아와라. 그럼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대신 나를 위해서 절을 지어서 좋은 업보를 얻게 해주시면 망군의 은혜로 알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 사나운 호랑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한 여인이 되겠지. 여인이 당부를 해서 뒤에 나오면은 이제 김연이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인이 당부한 대로 북쪽의 숲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호랑이가 낭자로 변해서 웃으면서 말한 거지. 어제의 제 사연을 낭군이 잊어버리지 않으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기면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목을 찌르고 쓰러지는 거야, 스스로. 살신성인의 태도를 보여주면서 그 후 김현이 벼슬길에 오른 뒤에 서쪽 냇가에 절을 짓고 이름을 호원사라고 지었다. 호랑이의 소원을 간직한 절이라는 의미인 거지. 그래서 요 설화는 사원 그 절에 대한 설화인 거야. 이 절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설화인 거지. 사원 건립의 내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설화. 그럼 이 설화랑 비교했을 때 이생규 장전이 왜 얘는 설화가 아니라 왜 소설이라고 할지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 답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두 작품은 모두 일상적 세계를 초월한 남녀의 지극한 사랑을 다루고 있으며 정기적 사건 전개 양상이 나타난다. 그럼 이 두 소설, 전기소설과 그 다음에 이 설화의 가장 큰 공통점은 정기적 사건 전개 양상이 둘 다 나타난다는 게 공통점이 되겠지. 그러나 호언과 달리 이생규장전에서는 인물들의 심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인물들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게 설화와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거겠지. 여기에서는 지금 김현이 어떤 고민을 하고, 호랑이 낭자가 어떤 고민을 하고, 막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내용들은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렇듯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라는 소설 갈래의 특징을 이생규장전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4번 문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기적 요소는 설화에서도 있고 이생규장전에서 나와 있는 소설에서도 등장을 하는 건데 정기성이 작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설화에서는 정기성 자체를 그냥 드러내는 게 이야기의 초점이라면 소설에서는 좀 더 작가가 어떠한 걸 표현하기 위한 의도적 장치로 등장을 한다는 게 좀 차이가 있겠지. 그래서 이 내용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2시간에 걸쳐서 이생규장전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 할 거냐면 인경업전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